어느 순간부터 한국은 사례가 아니라 위험한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교통을 바꾸겠다는 논의가 언제부턴가 왜 우리는 저렇게 못했는가라는 불편한 질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쌓일수록 한 나라의 이름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점에는 한 도시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버스문에 매달린 승객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면서 옆 차선 버스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서로 앞지르겠다고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있었고 교차로가 코앞인데도 신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버스가 그대로 충돌해버렸죠. 유리창이 박살나고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게 사고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2007년 콜롬비아 보고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이토 요시히로라고 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으로 관료 생활만 34년째입니다. 일본 교통행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제 손을 거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보고타의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건 감정적인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시스템의 완전한 부재라는 냉정한 판단이 먼저 들었습니다. 요금 징수 체계가 없으니 기사들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그 현금을 노린 범죄가 일상화되고 승객 확보 경쟁이 무질서한 운행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전형적인 제도 실패의 연쇄골이었죠. 시민들은 이걸 센타보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센타보는 콜롬비아의 동전 단위인데 기사들이 단돈 몇 센타보를 더 벌겠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가로지르며 목숨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는 움직이는 금고나 다름없었고 무장 강도들이 문이 열리는 순간 총을 들고 올라타서 기사와 승객을 털어갔습니다.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총성이 울리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교통 문제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결국 전면적인 교통 시스템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미국이 후보였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유럽도 시도했지만 콜롬비아의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가 탈락하고 최종 후보로 두 나라만 남았는데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차세대 교통 시스템 도입, 최종 후보는 일본과 한국. 이건 단순한 사업 입찰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행정 역량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누가 남미의 도시를 바꿀 것인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비접촉 결제 기술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업계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먼저 개발했고 일본이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빠른 나라입니다. 효율적인 면도 있죠. 하지만 일본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수십 년간 조정해온 경험, 수많은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시스템을 유지해온 그 깊이까지 갖추고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일 뿐이지 제도적 완성돼서는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비용을 대폭 낮춘 전례 없는 수준의 제안이라고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번 건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반드시 이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발표일이 왔습니다. 콜롬비아 국민 여론조사 찬성률 98%, 최종 선택은 대한민국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가격 조건, 기술 사양, 협상 과정, 어느 지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열등했다고 볼 수 없었고
기술력에서 뒤처졌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라니요.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지, 콜롬비아 측의 판단 기준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요소가 있었던 건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4년간 일본 교통 행정을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관으로서 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짚어내겠다고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같은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마침 NHK에서 한국 교통 시스템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 취재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어딘가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한국이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라 해도 그 속도 뒤에는 반드시 놓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일본이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질문이 될 줄은요. 서울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콜롬비아가 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러 온 겁니다. NHK 취재팀이 저와 동행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취재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허상을 드러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도 있었고, 방송국 측에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라는 프레임을 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제는 같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번 취재의 목적이라는 거였죠. 저 역시 그 전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4년간 교통 행정을 해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는데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취재팀 PD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대를 먼저 촬영할 예정인데 어떤 장면을 중점적으로 담으면 좋겠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됩니다.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찾던 답을 얻게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저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신도림역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인파가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환승역이라면 반드시 혼란이 생깁니다. 도쿄에서도 환승이 많은 역은 출근 시간대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노선마다 운영회사가 다르고 요금 체계가 다르고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죠. 신도림역 정도 규모라면 분명히 비슷한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1호선에서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데 중간에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몇 분만 걸으면 바로 다른 노선 승강장이 나옵니다. 카드를 다시 찍을 필요도 없고 추가 요금을 정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수만 명이 오가는데 정체가 없습니다. 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헤매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선도를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고 직관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노선도를 떠올려 봤습니다. JR, 도쿄메트로, 도에이, 사철까지 합치면 노선이 수십 개입니다. 각각 운영 주체가 다르고 요금 체계가 다르고 환승할 때마다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조차 헷갈려하는 구조죠. 저는 그게 대도시 교통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관계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노선도가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환승 거리도 짧았습니다. 1호선 승강장에서 2호선 승강장까지 걸어가는데 5분이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주요 환승역에서는 10분, 15분씩 걸어야 하는 경우가 흔한데 말이죠. 결정적인 건 요금이었습니다. 저는 1호선을 타고 왔다가 2호선으로 갈아탔는데 하차할 때 찍힌 요금을 확인해 보니 추가 요금이 없었습니다. 환승을 해도 일정 거리까지는 기본 요금 안에서 해결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몇 번을 갈아타든 하나의 이동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추가됩니다. 운영회사가 다르면 요금 체계도 달라지고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어떤 노선을 타느냐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시민들이 최적의 경로를 찾느라 앱을 뒤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게 현실이죠.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당연함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시민의 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NHK PD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과 다릅니까?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허점을 찾으러 왔는데 허점은커녕 질문만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좀 더 봐야겠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비접촉 결제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흐름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림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4년 이전의 서울은 지금 도쿄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 체계가 따로 놀았고 환승할 때마다 돈을 다시 내야 했고 노선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맨해튼에서는 환승 한번 하려면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 요금을 또 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도쿄도 뉴욕도 런던도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똑같았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 서울시가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하나의 요금 체계로 통합하고 환승을 하나의 이동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도쿄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죠? 뉴욕도 논의는 있었습니다. 역시 무산됐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환승 통합 논의에 수십 년간 참여해왔는데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4년간 일본 교통행정을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논의만 하다 포기한 일을 한국이 단숨에 해결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앞서 있다고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일 뿐이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아닌가 그 불안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 혼돈을 끝낼 수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뭐가 달랐던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버스 회사, 지하철 공사, 카드사까지 이해관계가 전부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묶은 겁니까?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시도해도 안 됐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뭘 한 겁니까? 담당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합의요? 합의 안 됐습니다. 반발이 엄청났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통합을 한 겁니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연하죠. 환승을 인정하면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예전에는 버스 한 번 타면 요금 한 번, 또 타면 또 한 번 받았는데 통합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지하철 공사도 마찬가지였고 카드사도 정산 방식 바뀌는 게 싫었습니다.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버스 회사의 손실을 공공이 보전하기로 한 거죠.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산 시스템을 전부 통합하고 시에서 정한 노선과 배차 간격을 따르라고요.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보조금도 없습니다. 선택하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을 감수하라고요? 공공이 손해를 떠안겠다고요? 그런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논의가 나오면 바로 묻힙니다. 합의가 안 되면 유지하는 게 일본식입니다. 무리하면 실패하고 실패하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손해를 계산하고 그 손해를 감수할 주체를 정하고 반대를 뚫고 실행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밥그릇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합니다. 그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고 한국은 밥그릇을 깨버린 겁니다. 한국은 손해를 계산했고 일본은 손해를 피했습니다. 한국은 결단했고 일본은 합의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2004년에 해냈고 일본은 2007년에도 여전히 논의 중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사실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는 사실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교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어쩌면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건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자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출근 시간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카드를 찍는데 0.2초 안에 전부 처리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0.2초 안에 일어나는 일을 아십니까? 카드 정보 인식, 암호 해독, 잔액 확인, 환승 여부 판단, 거리 계산, 요금 차감, 서버 전송. 이게 전부 0.2초 안에 끝납니다. 하나라도 지연되면 개찰구 앞에서 줄이 생기고 줄이 생기면 서울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죠.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빨리빨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성질 급한 국민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 최고 속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0.5초만 지연돼도 서울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게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JR, 도쿄메트로, 사철 전부 따로 놉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시가 컨트롤 타워가 됐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그게 한국에는 있었고 일본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패배를 이해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따라갈 구조가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콜롬비아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비용을 대폭 낮춘 전례 없는 제안이었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찬성률 98%.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기술력도 뒤지지 않았는데 왜 한국인가? 콜롬비아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뭔가에 속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콜롬비아가 본 건 단말기가 아니었습니다.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서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의 태도였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가? 손해를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시민의 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콜롬비아는 그걸 본 겁니다. 일본은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한국은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사업을 따내려 했고 한국은 나라를 바꿔주겠다고 한 겁니다. 콜롬비아는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국가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서 일본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이후 보고타의 치안이 안정됐습니다. 버스 강도가 급감했고 정시 운행이 정착됐고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센타보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서 NHK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약점을 찾으러 갔습니다. 허점을 드러내서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담긴 건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행정력, 통합 능력, 시민 중심 철학. 약점은 없었고 질문만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는가? 방송 이후 일본 내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교통 시스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는 안 했을까? 한국이 부럽다. 배워야 한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깨끗하고 빠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신뢰한 국가의 결과였습니다. 시민의 하루를 계산하고 그 하루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반대를 뚫고 결단을 내린 국가.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에서 진 겁니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 결단을 내리는 태도. 그 모든 면에서 일본은 한국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따라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그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겠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공공선택입니다. 가장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준 가장 위대한 복지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